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철회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라도 고집을 꺾어 다행이라면서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의 고집으로 인해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고 국민이 혼란을 겪었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꼽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철회한 배경엔 기재부와의 갈등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것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의 결정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관련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야권에서는 의미 없는 야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여권 통합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정훈의 경제한방. 오늘은 물가 급등으로 촉발된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설 철회할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수학 능력 시험일이었죠. 오늘을 위해 달려온 수험생들이 모처럼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평소처럼 방송 내용에 대한 문자 함께 수능을 치른 학생들 방송 듣고 있다면 사연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국회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개발이익 환수제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가 파행을 빚었어요. 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의 1시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이현승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회 역사상 어제 제출한 법안을 오늘 상임위에 올려서 하자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된 건을 상정하자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정회 이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날 전체 회의에 관련 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은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오늘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대립했습니다. 이현승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개발이익 환수 3법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민주당은 지금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이제 3개 법안의 정기국회 그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급적 민영 개발보다는 공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큰 폭으로 환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50%로 보장돼 있는 50% 이내로 돼 있는 이제 개발 이익을 10% 이하로 줄이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기국회 내 이 개발 이익 환수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대장동 의혹 나왔을 때 민간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갔다. 그 가져가도록 한 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보지 않았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이 개발이익 환수법 등에 대해서 이 주택 공급 절벽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법이 없어서 이재명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다. 이미 기존의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배임 범죄 행위를 저지른 탓에 개발 비리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개발이익 환수법은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 시선 돌리기를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익률을 총사업 6% 이내로 제한하는 진짜 개혁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 법안이 아닌 자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법안보다 더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예요? 뭐 내용적으로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지난달 그리고 이달 초에 걸쳐서 여야가 모두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국토위에서 벌어진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 이슈를 말하자면 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걸 일단락 짓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내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법안을 처리할 게 아니라 네. 일단 특검 등 그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곧 나오니까 중간 수사 결과를 일단 보고 그리고 특검으로 넘어갈지 어떨지 이런 거를 먼저 논의해야지 이 그 개발이익 환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부터 처리를 하자. 이제 오늘 이렇게 주장을 그 야당 의원들이 공통으로 폈습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대장동 이슈를 계속 가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산 심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장동 의혹에 대한 그 야당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 그리고 이제 이런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진상이 밝혀진 후에 이 법안을 심사하자 그러면서 지금 원래는 그래서 오늘 예산안과 이제 그 기금 운용 예산안이 처리가 될 계획, 그러니까 상정이 돼서 이제 심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네. 여당에서는 근데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예산안과 이거를 동시 상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 상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예산안 상정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이런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 걱정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엔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이번에 그 조건을 달지도 않고 지금 대장동 특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언론 인터뷰 그리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을 통해서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후보는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을 하니까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어요. 네, 일종의 역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특검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은 최근 윤 후보가 한 그 국민일보 언론 인터뷰에서 그 특검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하자 이런 주장이 있다는 데 대해서 코미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일축한 데 대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하자고 말한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요. 그 오전 한 방송사 포럼 행사에 참석한 이후에 그 특검을 받아야 선거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후보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 받으면 좋다라면서 특정인에게 1조 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갔고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거론하는데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의혹을 몇 개씩 집어넣어 물타기를 한다면 특검이 아닌 말장난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요. 윤 후보 역시
특검을 거부하진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쌍특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쌍특검은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러니까 윤 후보는 뭐 굳이 그 쌍특검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건 맞는데요. 예.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나 또 민주당 측에서 이 뭐 고발 사주 의혹 아니면 뭐 그 이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이런 데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네. 상설수사기관이 늑장, 봐주기 부실수사를 했을 때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범죄 사실 특정이 안 되는 것까지 특검 가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건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귀실 작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 제기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특검도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몇 개씩 갖다 물타기를 하면 특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뭐 며칠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단 어떻게 나올지 전혀 그림을 예상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현재로서는 그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래서 이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후에 실제로 이제 특검을 여야가 같이 추진하는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여야가 어쨌든 둘 모두 공식적으로는 이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 대상이라든지 추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 의혹부터 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면서 이 윤 후보를 향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 본인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거 빼고 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도 과도한 물귀신 작전이라면서 제게 비리가 있다면 특검을 안 해도 벌써 수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 의원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이 수사 관련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제 아침 기독교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이 권영세 의원이 과거에 DJ 비자금 수사 같은 경우 선거 전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미뤘던 적이 있다. 또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같은 경우도 재판 기일을 올해 내로 잡힌 것을 내년으로 미뤘던 걸로 본 적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의 선거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낫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대장동 의혹이든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빨리 진행해가지고 결과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안 되면 특검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야 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지금 후보 캠프를 대표해서 인터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거는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이제 권영세 의원이 주장하는 취지는 이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다시 수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지금 당장 수사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 이를테면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다든지 이런 최근에 어떤 상황 변경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이 있다면 수사하는 게 맞지 이거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다는 반응들도 좀 있습니다. 네.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왜 그때는 그럼 수사하지 않았느냐, 누가 덮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을 철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손실 보상에 집중하자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밝히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피해 업종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50조 원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면서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좀 비판성 발언을 내놓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지금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 간에 좀 불협화음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지금 기재부 그다음에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좀 별로 긍정적인 그 사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네. 이게 대선을 앞두고 당정 갈등으로 좀 비화되는 부분 그리고 사실 여론의 호응도 이렇게 크게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좀 고려가 아니겠느냐 이런 풀이가 나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인 만큼 이 네. 강력한 추진력을 이제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는데 이게 또 자칫 독선적으로 좀 비춰질 조짐이 있다. 이런 네. 지적에 대해서 좀 수용한 것 그리고 또 여권 지지층을 결속하는 것보다 좀 중도층에 다가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기자들이 이 후보를 만나서 이 갑자기 이렇게 철회한 배경이 뭐냐 이걸 물어봤는데요. 네. 내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예산 심의 절차상 정부 입장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될 우려가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이나 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금 예산 심사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든 뭐 당 주요 그 직위에 있는 고위 당직자들이든 뭐 따뜻한 방에서 정책을 짜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네. 뭐 세계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뭐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기재부를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뭐 재난지원금을 지금 그 1월 중으로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압박이 없어진 만큼 아무래도 뭐 특히 이제 기재부를 대하는 관계에서는 좀 이제 태도가 좀 많이 유연하게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피해 업종 우선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급하게 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지금 소상공인들 좀 더 두텁게 지금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는 데는 전체적인 취지는 뭐 지금 민주당하고 다르지 않으니까 협상할 여지가 있겠군요. 네, 뭐 아마 그렇게 좀 당장 오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뭐 여야 간에 실제로 오간 것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이후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피해 업종 지원 대책이라든지 뭐 소상공인 지원책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야당 반응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야당들은 어쨌든 기존의 이재명 후보 입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권력에 취해 오만한 자세로 불법적 조치를 요구하던 구태를 버리고 국민의힘의 지속적 요구에 응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손실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박한기 대변인도 국민 여론이 이재명 후보 고집을 꺾었다면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위드 코로나 안착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당내 개혁 모임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민주당의 정당 쇄신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오늘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모임 모두 발언에서는 이제 뭐 최혜영 의원 등이 이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회에 남아있는 불공정 기득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기득권 불공정 세력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피선거권 하향이라든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 정치개혁 의원 모임 자체가 어떤 이런 정치개혁 과제들을 좀 그 모여서 이제 연구하고 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원 모임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그 비공개 부분에서는 이런 정치개혁 과제뿐만이 아니라 좀 당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 이 선대위 문제를 좀 효율화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후보와 의원들 간의 토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의원들로부터 의원들이 이렇게 선대위에 가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빨리 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든지 또 이 후보가 선대위에서 좀 더 주도권을 주고 빠른 결단과 실행을 해달라. 그래서 이재명다운 장점을 살려달라 이런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이것처럼 지금 선대위가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초선이 이탄희 의원이 오늘 선대위 직책을 반납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이탄희 의원이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선대위의 현장성과 전문성 갖춘 인사를 전면 배치하고 나머지 의원은 지역과 현장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저부터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 시간부로 선대위 너목들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이 위원장
직을 반납한다. 현장 도운데 직책 없어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제 누구는 외우나갈 생각하고 지역을 죽기 살기로 뛰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대선 넉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 있는 분위기는 2007년 때 보고 처음이다. 또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좀 군기잡기로 해석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 직후에 이탄희 의원의 의사표명이 나와서 그 연관성과 관련해서 좀 눈길이 끌렸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해찬 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어요. 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이해찬 전 대표 간에 만찬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혹시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좀 선대위에서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본 대로 좀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메머드 선대위, 통합형 선대위라는 그 개념, 구성 개념은 좋았는데 이게 실제로 좀 빠르고 유연하고 기동성이 있는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과 좀 연관돼서 혹시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 간의 오찬 자리는 상임 고문과 이제 후보들 간의, 그러니까 후보 간의 이제 오찬 이런 형태이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다른 상임 고문들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동석을 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또 할지 좀 지켜보고요. 자, 민주당, 열린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 양당이 오늘 당대당 통합 논의에 공식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죠. 선대위 인선 발표가 곧 있을 것, 오늘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가 됐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어제 이게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좀 탔는데요. 어제 오전만 해도 이르면 당일, 그러니까 어제 아니면 오늘 18일 최고위 후 아마 요런 때 좀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네. 어제 오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양수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이 발표 시점은 다음 주 중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정이 수년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도 이게 지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사인은 아닌 것이어서 예. 좀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금 핵심적으로 남은 문제는 지금 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요 두 원로 정치인에 대한 말하자면 어떤 역할론 이 두 사람을 어떤 자리에 배치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대표도 좀 공개 발언을 통해서 가세를 했는데요. 네. 이 대표는 같은 인사를 영입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반문 모으기로 비치는 것보다 장점 확장성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국민이 선대위 명단을 봤을 때 지향점이 보이는 명단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밖에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이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나선 걸로 풀이가 됐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름만 내건다고 되느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한강욱 전 의원 부위원장으로 해서 통합위원회를 해봤지만 그것으로 통합이 요만큼이라도 달성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 공통적으로 이 말하자면 김한길 전 대표, 이 김병준 위원장의 중용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기류입니다.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드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결국 당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당이 전반적으로 들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던데요. 취재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들떠있다라고 얘기한 게요. 우리 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다소 들뜬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때일수록 낮은 자세로 정권 교체 행보에 나서달라.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온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이런 취지.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그렇죠. 후보 주변에서 우리 다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당 대표로서는 이제 이런 우려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선대위 구성이기로 지금 열흘째 계속 합파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 위기감을 느끼면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대표로서는 이렇게 좀 경고를 한번 해줄 만한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열린민주당도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내부 논의에 착수했는데 합당을 전제로 한 추진이 아닌 합당 여부를 논의할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합당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거는 뭐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요. 이거는 공식 추진에는 합의한 건 맞죠?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이지 추진하기로 합의한 건 아닙니다. 이제 협의와 추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 합당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를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고, 네. 저희는 이제 합당에 대한 제안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라서 합당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 일단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가 합당 여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고요. 예. 당원 당규상 이제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가 먼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합당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열린민주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신,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인지 먼저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당장 뭐 일정을 정해서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바라보는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맞는지부터 먼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당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열린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정치 개혁의 어떤 기치나 가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게 두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요. 나머지 조건은 없습니까? 그 외의 조건들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정치제도의 혁신, 이것이 우선 될 것인가를 저희는 좀 보려고 합니다. 정치제도의 혁신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제 선거 때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열린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먼저 그 비례대표가 될 의원들을 추천을 하고, 그 추천을 받은 후보군들이 수락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순번을 정했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그 기존 정당들이 당 지도부가 순번을 매겼던 것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3선을 제한하는 제도, 3선 이상은 국회의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제시했던 바가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가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많은 당대표 후보라든지 또 이 최고위원 후보 하셨던 분들이 열린민주당과 합당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말씀 끝에 지난주였나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직접 합당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최초로 연락이 온 것은 어제 송영길 대표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협상 테이블 만들자라고 제안하신 게 최초의 공식적인 접촉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 전까지 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논의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뭔가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냥 큰 합당 추진하자 요 정도까지만 얘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10시에 지금 그 대변인께서 발표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3시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던 이유도 네. 10시에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것이 실제로 있는 제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도 성의껏 온라인으로 긴급하게 최고위원회를 오후 3시에 소집해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벌써 당대당 통합 방식, 흡수 통합 방식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 방식이다.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당대당 통합 방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들과 전혀 논의한 바는 없고, 오늘 이제 그쪽 협상 단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님의 저녁 말씀도 네. 저희 열린민주당 쪽
협상단장을 맡은 정봉주 의원과 만나기로 통화를 한번 한 상태고 아직 일정도 잡지 않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정말 딱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밖에는 이야기 된 게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열린민주당은 세석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당이 이 당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한다고 하면 뭐 지금 국민의힘도 국민의당하고 합당할 때 그 결국 틀어졌던 문제가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갈 때 당명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틀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랬었죠. 근데 이 통합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열린민주당은 당대당 통합으로 앞으로 계속 가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뭐 당대당 통합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놓고 협의한다는 것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파트너에 대해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경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흡수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틀어졌던 지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점에 비하면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협상 파트너를 인정하는 태도라서 예, 뭐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충분히 서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이제 논의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를 여쭤보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긴 예. 여쭤보시기가 애매한 게 없는 게 예. 정말 말씀대로 어제 저녁에 당대표께서 제안을 주시고 예. 오늘 10시에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를 하고 열린민주당이 3시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예, 양당 간의 협상단장이 한 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는 게 딱 팩트입니다. 네. 혹시 대변님도 협상단에 들어가십니까? 저는 협상단은 아니고요. 예. 대변인이기 때문에 협상 내용에는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겠지만 협상단은 지금 현재 안홍구 사무총장 그리고 김의겸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4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예. 합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합당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같이 구성을 해서 좀 저희가 중립적으로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통합을 하는 건데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유 있게 지금 통합 문제를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도 올해 안에 모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건 뭐 이제 민주당이 오늘 말씀하신 입장이고 저희들은 오늘 이제 협상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하지 못했고요. 예. 네, 이번 대선이 그만큼 엄중하고 중요하다라는 판단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정치가 먼저 혁신하지 않고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양당이 다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 일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혁신할 것인가, 혁신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보아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합당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구체적으로 네. 실무 협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합당 논의 시작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이 혹시 전달이 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합당의 찬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지금 주고 계시고 예.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철저하게 이 당원들의 전당원의 투표로 모든 이런 중요한 당 결정들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어제 들어서 오늘 제안을 하고 지금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서요. 하여튼 지금 뭐 한쪽으로 의견이 딱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네요. 그럼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의견에서 찬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어떤 일단 점에서 대선이 반대한다고? 엄중하게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갖기 때문에 합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네. 가장 개혁적으로 선명한 색깔을 내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어쨌든 의석수로 볼 땐 굉장히 적은데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의 색깔을 잃는 것이 좋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의견들도 함께 있어서요. 예.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어떤 통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 그 뒷이야기들 다른 정당들이 협상 과정에서 하는 지분 나누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들은 지금 해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은 범여권 결집으로 인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에서도 그렇고요. 합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 어느 쪽에도 팔짱 끼고 계시는 분들이 왜 팔짱을 끼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 기존의 정당들이 혁신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양당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한 번도 국회의원 경험이 없었던 분들을 지금 다 후보로 내세운 것이잖아요. 네. 정치 혁신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이 유권자들의 이 갈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를 그림을 보여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 선대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다. 너무 비대해서 움직이질 않는다. 뭐 하다못해 후보만 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원팀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선수 중심 그리고 의전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고려하기보다는 이분이 몇 선이지? 이분하고 급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좀 공동자가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선대 본부장도 그렇고 총괄도 그렇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책임지고 한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는 정말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결국 결정한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선대위에서는 누가 욕먹을 사람인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누가 욕먹을 건지를 이 총대를 짊어지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부재가 선대위 전반적인 색깔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지급, 뭐 기본소득과도 연결되는 거니까 네네.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게 상인의 감각이라고 보는데요. 예. 안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물러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바꿔가는 모습. 요즘 정치인들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것에 비추어 보면 뭐 나름 진일보하는 판단이 아니었나 그런 점에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계속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구성 문제를 두고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최대한 좁힐 수 있을 때까지 좁혀서 다른 선대위를 구성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됐건 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022년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은데 네.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운신의 폭이 가장 넓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을 윤석열 후보가 나름의 정치력을 갖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서요. 예. 4개월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대표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분석하셨던 분들하고 좀 각을 달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한층 성장한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한방, KBS 박정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금리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오나 몰라요. 네. 그렇죠. 물가 급등 현상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이 제일 먼저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이제 미국 얘기는 많이 전해드렸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영국에서 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깜짝 놀랄 정도로 좀 높았는데 전년 대비 4.2%가 올랐거든요. 이게 영국으로서는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더구나 9월 달엔 3.1%였거든요. 한 달 만에 이게 1.1%포인트나 오르기 때문에 이게 좀 긴장감을 어제 금융시장에 좀 줬는데요.
이게 영국에서 원래는 11월 4일 날 이게 영란은행인 중앙은행 여기서 연리 0.1% 수준인 금리를 최소 0.2나 0.35% 정도로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동결이 되는 바람에 이거 좀 약간 실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결국은 물가가 더 치솟아 오른 걸로 나왔기 때문에 네. 영국이 어쩔 수 없이 12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더 강해졌고요. 그게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오르고 달러 가치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영국은 물론 이 미국 증시마저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증시까지도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하루는 금융시장에 약간 놀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1%를 0.2나 0.35%로 인상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건가? 이렇게 의문을 네.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러실 만한 게요. 인상폭이 고작 0.1%포인트. 이거 뭐 사실 네. 굉장히 낮은 퍼센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빚을 한개까지 빌린 상태에서는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영국의 중앙은행이 0.1%에서 0.2%로 금리를 인상한다. 그 얘기는 2배나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한 100억 원 정도를 빌려서 이자를 한 1억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네. 금리가 2배로 오르게 되면 2억 원을 이자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라는 게 가상금리나 이런 다른 이 금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단순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문제점은요. 지금 기업들이 정말 빚을 질 만큼 다 졌고 또 가계도 전 세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들까지 빚을 엄청나게 지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금리가 2배로 오른다. 그 자체가 매달 갚아나가는 이자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 상황에 있는 가계나 기업한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작 0.1%포인트밖에 안 되는 금리 인상에도 시장이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빌린 대출금 자체가 규모가 작으면은 0.1에서 0.2가 돼도 크게 네. 막 올라간 것 같지 않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네. 100억 빌리거나 1000억 빌리거나 이런 네. 경우라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물가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가 뭐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은데요. 다른 선진국들도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반짝거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이 물가 인상 이 상태가 물가 상승이 진짜 전 세계로 지금 현재 파급되고 있는데 이 캐나다도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 원래는 12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10월로 2달이나 앞당겨서 양적 완화 이 종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퍼링 과정을 거쳐서 내년 4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도 23년 말까지는 절대 금리 안 올린다.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선언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호주 중앙은행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 전망을 마치 실현이라도 하듯이 호주의 중앙은행이 원래는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네. 이걸 조기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면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유럽 중앙은행인데 네. 라가드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를 안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유럽도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자꾸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 연준은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얘기는 계속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는 좀 늦을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죠. 지금 달라지는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연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 때 결국 이사들의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 회의의 이 멤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이제 원래 금리 인상 시기를 각자 예상하는 시기를 점으로 찍어서 점도표를 만드는데요. 네. 현재 점도표상의 금리 인상 시기는
여기에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2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23년이 거의 반반으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22년설과 23년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점은 이제 미국도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드디어 6%를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이게 또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시장은 벌써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이보다 빠를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내년에 이제 2번 이상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1번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논쟁이 붙고 있는 걸 보면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를 23년보다는 22년으로 보는 쪽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선진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네,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개발도상 국가들의 이 털이 양털처럼 이렇게 자라나면 이때가 되면 양털을 깎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터키가 요즘에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터키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금리 올리겠다는데 갑자기 9월만 해도 기준금리가 19%였는데 터키 중앙은행이 이걸 2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네. 지난달에 드디어 금리가 16%로 인하가 됐습니다. 자, 연리 16% 진짜 엄청난 금리긴 네. 한데 이게 터키의 금융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16%도 낮은 금리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했는지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3년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하고 막 폭락을 했던 네네. 기억나시죠? 예. 그때 이제 유럽 사람들이 터키의 사치품, 명품이라고도 하는 그 사치품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 쇼핑 붐이 불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1달러에 7리라 정도였는데 그 네.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 리라화가 1달러에 10리라가 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치로 얘기하면 50%가 환율로 보면 떨어진 건데, 예. 자 지금 이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지금까지 시장에 풀렸던 돈이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자꾸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금리를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더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 터키처럼 금리를 낮추게 되면 통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이 선진국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리지 않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이제 환율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22년 한 해 동안 이 개발도상 국가에서 과연 해외 투자자들이 어떤 나라를 주목해서 좀 빠져나가는지 이제 앞으로는 좀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국 화폐 가치가 50%가 떨어지는데 이게 버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말입니다. 진짜 엄청난 수준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올해 내 금리 인상 한 번 더 예상이 됐었잖아요. 네. 자, 일단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0.5%에서 연리 이 0.75%로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짜 많은 나라, 특히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진국에서 금리를 올렸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제 문제점은요. 한국은행에서 이미 여러 차례 좀 어떤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달에 25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서 연리 1%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고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선진국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연리 1%대 금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일단 공식 통계상으로 볼 때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10월에 물가 상승률이 3.2%로 이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대 물가 상승률이고요. 영국이 4%인 것을 감안하고 또 중국 생산자 물가가 10.7%나 오른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3%대 이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좀 발빠르게 움직인 데에는 한국은행의 약간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물가 상승,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픈 기억 때문에 좀 대체로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좀 더 민감하게 그리고 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다른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데 좀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약간 좀 굉장히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그런 태도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또 집값에 대한 태도도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집값을 내가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라고 연설에서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집값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약간 대응이 좀 다른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집값이 뭐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뭐 미국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에 속하고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태도가 워낙 다르고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좀 더 다 고려하다 보니 좀 금리 인상이 다른 선진국보다 좀 빨랐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그 금리가 1%까지 가면 저 예대금리 차가 지금 제일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는 통계에 따르면요.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74%에서 연리 이 3.01%로 정확하게 0.27%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 사이에 0.25%포인트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제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질 텐데요. 이게 항상 보면 정책이 굉장히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까지 보면 집값이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다면 네. 앞으로는 이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비판 여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점은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가속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데가 이제 한국금융연구센터 같은 곳들인데 여기에 이제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또 네.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개인이 부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22년은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우리나라도 좀 더 선제적으로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빚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박정훈의 경제한방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